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사고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중 두 번째 시간 인간 심리와 착오 등부터 쭉 살펴볼게요.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 중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심리 요소 5가지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먼저 산업안전심리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란 것은 어떤 걸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이죠. 능동적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발생되는 생각의 결과가 동기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 바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템퍼, 기질인데요. 기질은 인간의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특성과 성장하면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요소죠. 그리고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이야말로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동기가 되는 게 감정입니다. 또 습성, 습성은 감정, 동기, 기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습성이고 마지막으로 습관,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특성 등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된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동기, 감습습, 동기, 감습습이 안전심리 요소 5요소다. 그래서 다음 중 안전심리 요소 5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은 있어도 여기에 기능은 없죠. 기능이나 지능, 감각, 환경 등은 없고 동기, 감습습,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주고 찾으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인간 심리의 5대 요소 중 능동적인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일어난 사고의 결과로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모티브, 동기를 찾아줘야 되겠죠. 능동적인 감각,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동기에 대한 설명이고 집단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단면에서 포착하였을 때 이러한 단면적인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모방, 동일화, 커뮤니케이션은 해당돼도 습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면적인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와 습성은 거리가 멀다. 자, 인간관계 메커니즘은 동일화와 투사, 커뮤니케이션, 모방, 암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일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고요. 투사는 프로젝션,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투사 또는 투출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투사고 갖가지 행동 양식이나 기호를 매개로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려는 것, 모방, 이미테이션 쉽게 알 수 있고요. 암시라는 것은 suggestion,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라고 합니다. 무비판적 수용, 암시를 뜻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간관계를 하나의 단면에서 포착했을 때 단면적인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는 모방, 암시, 동일화, 커뮤니케이션은 해당돼도 습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앞에서 봤던 안전심리 5요소에 해당하죠. 그래서 인간관계 메커니즘과 안전심리 5요소를 섞어놓고 인간관계 나온다, 동일화, 투사, 커뮤니케이션, 모방, 암시 중에서 찾고요. 안전심리와 관계된 것은 동기, 감습습에서 찾습니다. 자, 주의, 어텐션의 특징은 선택성,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 단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주의, 어텐션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여러 자극을 지각했을 때는 그 중에서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선택성이고 방향성은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지는 게 방향성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은 주의가 약해진다.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 단속성은 변동하기 때문에 고도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장시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변동성, 단속성입니다. 즉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변동성 찾으셔야 됩니다. 자, 주의의 특성 세 가지 뭐라고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 특징 중에 여러 종류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해서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선택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의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한다. 변동성입니다. 단속성. 자, 우리는 부주의의 의식 수준을 페이즈 0부터 페이즈 4까지 5단계로 나눠서 페이즈 0는 거의 완전히 부주의한 상태,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단절된 상태가 페이즈 0입니다. 주의 상태는 수면 중이랑 같고 신뢰도는 0다. 나 자면서 그거 봤어. 믿을 수 없죠. 신뢰도 0에 의식의 단절, 의식의 우회가 페이즈 0, 페이즈 0이고 페이즈 1은 졸린 상태입니다. 졸음 상태. 신뢰도 역시 낮겠죠? 0.9 이하의 신뢰도,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몽롱하고 피로한 상태다. 그리고 단조로움도 특징이 되겠죠. 페이즈 2는 일상생활 상태고요. 0.99에서 0.99999 상태, 즉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페이즈 3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상태고 0.9999 이상의 신뢰도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가장 신뢰도가 높지만 15분 이상 지속 불가한 게 페이즈 3 단계예요. 그리고 의식 수준 페이즈 4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히려 의식의 과잉이 돼서 주의를 일정 부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의 일정 부분 집중, 의식의 과잉 상태가 과긴장 상태인 페이즈 4다. 신뢰도는 0.9 이하로 졸음 상태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부주의의 상태를 0단계에서 4단계로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의식 수준 5단계 중 의식 수준 저하로 인해서 피로와 단조로움의 생리 상태가 일어나는 단계는 하고 물으면 의식 수준 저하, 피로하고 몽롱하고 단조롭다. 페이즈 1이죠. 그 다음에 주의의 수준이 중간 정도 수준이다 했을 때는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부분, 가시시야 안에 있는 부분이나 일상과 같은
조건일 경우는 모두 중간 수준에 포함되지만 수면중을 우리가 중간 수준의 주의 수준이라고 할 수 없죠. 의식 수준이 중간 상태다 하면 페이즈 2와 페이즈 3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의를 다른 곳에 기울이고 있다. 가시시야 내 부분이다. 일상생활과 같은 조건인 정상 상태의 주의 상태를 중간 수준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부주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냐?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면 발생 원인은 부주의의 발생이 외부의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서 발생했다. 즉 작업 환경, 작업 조건이 불량해서 혹은 작업 순서가 부적당해서 부주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외적 요인, 즉 불완전한 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은 작업 조건 환경이 불량하다 하면 환경을 정비해주면 되겠고, 작업 순서가 부적당하다 하면 인간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동선이나 작업 순서를 개선해주면 되겠죠. 예방 대책은 작업 환경 조건의 정비, 근로 조건의 개선, 신체 피로 해소, 작업 순서 정비, 인간 능력 특성에 부합하는 설비 기계류 제공, 안전 작업 방법 습득, 이런 게 예방 대책이 되겠고, 또 부주의란 것은 내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즉 개개인이 내적 요인에 의해서 불완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주의의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재된 소질적인 조건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적성에 따른 배치를 해주고, 걱정, 고민, 불만으로 인해서 의식의 우회가 있다. 즉 완전히 수면 상태인 페이즈 1의 특징이 의식의 우회죠. 그랬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걱정을 덜어줘야 된다. 그리고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경험에 의해서 억측을 한다거나 경험이 부족한데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예방 대책으로는 소질적 조건이 원인이라면 적성을 고려한 적정 작업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건강 진단과 임상 검사, 안전 카운슬링 상담받도록 하는 거죠.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의력 집중 훈련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내적 요인, 불완전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부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해당됩니다. 다음 중 사고의 위험이 불완전한 행위 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적용된다는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했을 때는 부주의에 대한 얘기죠. 지능성이나 개인차, 이념성의 차이가 아니라 불완전한 행위 외에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 된다. 부주의에 관계된 내용이고, 하지만 부주의가 거의 모든 사고에 직접 원인이 된다 하면 X겠죠. 부주의하다고 해서 거의 모든 사고에 이 부주의가 직접 원인이 된다고 하면 X다. 부주의라는 것은 불완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통용되고, 부주의라는 말은 결과를 표현하는 거지 그 자체가 원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주의는 무의식적 행위나 의식의 주변에서 행해지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표현하는 말이다. 자, 부주의 발생 원인 중에 의식의 우회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상담이죠. 안전 카운슬링, 상담을 받는 게 의식의 우회로 말미암은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소질적 조건은 적성 배치로 해결해야지 소질적 조건을 교육으로 해소한다 하면 X입니다. 자, 부주의에 대한 내용 잘 이해 안 되시면 여러 번 들어서 완벽히 숙지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의식의 흐름이 샛길로 비껴나갈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걱정, 고뇌, 욕구, 불만 등에 의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 즉 딴 생각하는 거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 고뇌, 욕구, 불만 등에 의해서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을 의식의 우회라고 합니다. 이 의식의 우회 구간은 거의 수면 상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그림, 의식의 흐름이 완전히 샛길로 비껴나가는 움푹 들어간 형태의 이런 그림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부주의 현상 중 의식의 우회에 대한 예방 대책은 뭘까요? 바로 상담이었죠. 카운슬링, 상담으로 걱정, 고뇌, 욕구, 불만 등 의식의 우회 상태를 야기하는 그러한 원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대책은 상담이다. 자, 인간의 실수와 착오, 인간 과오와 착오의 유형은 인지과정 착오, 판단과정 착오, 조치과정 착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을 말합니다. 인지과정 착오는 맨 처음부터 잘못 인지한 거죠. 생리적, 심리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몰랐다. 정보량 저장 능력에 한계치가 있다. 감각작용이 차단당했다. 감각 차단 현상,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 정서 불안정도 뭔가 맨 처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인지할 때부터 착오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판단과정 착오인데,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업 조건이 불비하다, 정보 부족이나 과신에 의해서 판단과정 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자, 인지까지는 잘 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할 때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작업 조건 불비, 정보 부족 및 과신 등이 작용해서 판단 과정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인지 잘했고 판단도 잘했는데 이에 따른 행동이죠. 조치 과정에서의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과정에서 작업자의 기능 미숙이나 작업 경험 부족, 또 피로에 의한 거나 착오 메커니즘에 의해서 위치 순서, 패턴, 형태를 잘못 기억한다. 이런 것들도 조치 과정 착오에 해당돼요. 근로자의 작업 수행 중 나타나는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로 인간의 과오로 인한 불완전한 행동, 태도 불량으로 불완전한 행동을 한다, 지식 부족으로 불완전한 행동을 한다. 모두 해당되지만 시스템 과오로 불완전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건 해당되지 않겠고, 자, 인간의 실수 및 과오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능력 부족, 주의 부족, 환경 조건의 부적당, 이런 것들이지만 관리의 부적당은 여기에 없어요. 인간의 실수 및 과오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능력 부족, 주의 부족, 환경 조건 부적당 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오 착오 유형이 각 단계별로 인지 과정 착오인지 판단 과정 착오인지 조치 과정 착오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 두신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인지 과정 착오 요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리, 심리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정보 저장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요건 정보 부족하고는 다른 얘기죠. 정보
부족은 인지과정 착오가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의 착오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정보 저장 능력 한계와 정보 부족은 다른 얘기다. 저장 능력 한계는 인지과정 착오 요인이고 정보 부족 및 과시는 판단 과정 착오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감각 차단 현상, 정서 불안정 등도 인지과정 착오 요인에 해당한다. 우리는 오감을 써서 사물과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감각이 차단되었다. 당연히 인지과정에서의 착오가 발생하겠죠. 그런 얘기다. 자, 우리는 안전과 관련된 판단을 할 때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억측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인데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위험을 수용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억측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조건 희망적인 관측을 한다. 야야 그냥 사다리 올라가, 절대 안 떨어져. 혹은 정보나 지식의 불확실,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되고요. 과거의 선입관, 아주 위험했지만 한두 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게 오히려 위험을 간과하게 되는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 상황이더라도 99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가 한 번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초조한 심정 자체가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억측 판단의 배경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초조한 심정, 희망적 관측, 과거의 성공한 경험, 정보나 지식의 불확실 모두 억측 판단 배경이 될 수 있고, 생략행위는 아닙니다. 생략행위가 억측 판단의 배경이 될 수는 없다. 자, 재해를 유발하는 사람, 재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누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발자는 미숙성 누발자, 습관성 누발자, 상황성 누발자, 소질적 누발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는 상황성 누발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성 누발자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자나, 즉 쉬운 작업은 하는데 어려운 작업에 난이도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큰 자가 상황성 누발자고요. 심신에 근심이 있는 자, 환경상 주의력 집중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계설비 결함이 있을 때 상황성 누발자가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물적 원인이 있겠고, 간접 원인으로는 기교관,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그리고 정신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 모두 간접 원인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 유발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설비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심신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해를 누발한다. 맞는 말이지만 주의력 산만은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 유발 원인이 아닙니다. 주의력 산만은 소질적 누발자, 소질적으로 타고난 주의력 산만이 있다. 불규칙하고 흐리멍텅하고 경시, 경솔함이 있다.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개인의 소질과 관련된 재해 유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소질적 누발자고, 상황성 누발자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설비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심신에 근심이 있다. 환경상 주의력 집중이 어렵다. 환경상 상황성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 유발 원인이다. 인간의 착각 현상에는 자동운동, 유도운동, 가현운동, 플리커 현상이 있는데요. 깜빡깜빡 플리커 현상. 자, 자동운동은 암실내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자동운동이고, 유도운동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느 기준의 이동에 유도돼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유도운동입니다. 자동운동은 암실내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고 있으면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유도운동은 어느 기준의 이동에 유도되어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유도되어 느껴지는 현상, 유도운동이다. 그리고 가현운동은 객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아주 빠르게 급속히 나타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운동으로, 이때는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사라지면 이게 움직여서 그랬구나, 움직이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가현운동이고, 플리커 현상은 불완전한 전압이나 카메라의 구동 속도의 변화로 인해 화면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플리커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착각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버스나 전동차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는 정지된 자가용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낌을 받거나, 구름 사이에 있는 달을 볼 때 구름이 움직이는 건데 마치 구름은 정지돼 있고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자, 기준이 이동됨에 따라서 유도돼서 실제로 달이나 내 자가용은 움직이지 않음에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유도운동이죠. 유도운동이다. 암실 나온다, 자동운동. 기준의 이동에 유도된다, 유도운동. 급격히 나타나든가 소멸되는데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가현운동. 깜빡깜빡 플리커 현상입니다. 자, 인간의 적응 기제라고 하면 방어적 기제, 도피적 기제, 공격적 기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어적 기제는 불안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방어적 기제입니다. 어떤 게 해당되나? 보상 합리화, 동일시 승화 이런 게 방어적 기제고, 도피적 기제는 고립, 퇴행, 억압, 백일몽, 도피적 기제. 공격적 기제라고 하면 직접적 공격 기제, 간접적 공격 기제로 나눌 수 있다. 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요 방어적 기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꾸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보상 합리화, 동일시 승화다. 방어적 기제. 자, 인간의 적응 기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억압,
반동 형성, 공격 고립 도피 퇴행, 합리화 투사, 동일화 백일몽, 보상 승화 암시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적응 기제지만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갈등을 사용하진 않죠. 갈등은 인간의 적응 기제 아니다. 그리고 적응 기제 중에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 고립 퇴행 억압 아니고 보상 합리화 동일시 승화입니다. 고립 퇴행 억압 백일몽은 도피적 기제다. 자, 그 외에도 동일화 보상 고립 퇴행 억압 하나씩 알아보면 동일화는 아까도 했죠.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동일화라고 하고요. 자신의 약점이나 무능력, 열등감을 위장하여 유리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방어적 기제가 보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고립이고요. 퇴행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퇴행이고, 억압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성적 욕구나 공격적 욕구, 또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이 의식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상태가 억압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큰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도피적 행동 중에 고립에 해당되고요. 아버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화의 사례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 동일화. 그리고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얻게 되면서 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이 어린 시절의 버릇이 다시 나타나는 게 바로 퇴행입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 퇴행 되셨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스트레스의 요인과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어떤 척도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작업 속도, 근무 시간, 업무의 반복성 등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가 정해지겠죠. 작업 속도가 무리하게 빨라야 된다든지, 근무 시간이 길다든지, 업무의 반복이 지루하게 계속된다든지, 작업 속도, 근무 시간, 업무의 반복성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조직 구조는 직무 특성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아닙니다. 조직 구조 X, 이러한 스트레스 결과로 나타나는 직무 특성은 동기부여의 저하, 정신적 긴장, 자신감 상실, 부적응 반응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 특성이 되겠고, 주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 반응으로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뇌전도, 부정맥 지수, 심박수 변화,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스트레스 척도, 신체 반응 수치가 되겠고, 그 밖에 인지활동 EEG, 전기 피부 반응 GSR, 국부적 근육 활동 EMG, 안구 반응 EOG,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근전도는 없다. 뇌전도, 부정맥 지수, 심박수 변화는 정신적 작업인 스트레스의 척도와 관련이 있지만 근전도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동기부여의 저하, 정신적 긴장, 그리고 자신감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합니다. 자, 다음은 기억의 4단계를 나타내는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요. 기명, 파지, 재생, 재인의 단계로 나뉩니다. 자, 기명, 메모라이징은 새로운 사상. 자, 우리 시험에서 사상이라고 나오면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벤트, 사건, 새로운 사상이 중추신경계에 기록되는 게 기명이고요. 그 다음이 파지, 리텐션인데요. 일단 획득된 행동이나 학습의 내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즉, 과거의 학습 경험이 현재와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하며 학습된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리텐션, 파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재생은 리콜인데요. 간직된 기록이 다시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게 재생, 레커그니션, 제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혔을 때 그때의 기억이 확 떠오르는 것, 그게 레커그니션 제인입니다. 과거에 사귀었던 애인 이름이 제인이었지. 맞아. 소개팅에 나갔다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온 상대를 보고 빨간 원피스가 잘 어울렸던 옛 애인 제인이 생각나는 것, 바로 레커그니션 제인입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이나 내용이 지속되는 것, 기억이 어떤 단계냐? 바로 파지 단계죠. 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건 잊어버리고 어떤 건 기억에 남아서 과거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되는 것, 파지. 자, 기억과 망각은 의미 없는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보다 빨리 잊혀지겠죠. 빨리 망각되고, 사고력을 요하는 내용이 단순한 지식보다는 기억이나 파지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학습한 직후에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학습 직후에 망각률이 가장 낮다 하면 X예요. 학습된 내용은 학습 직후에 망각률이 가장 높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둔다. 자, 레빈이라는 사람은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식을 이렇게 정립했는데요. 인간 행동, behavior는 개체 person과 환경 조건 또는 인간관계인 environment, 이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수치화할 수 있다. 이게 인간 행동과 인간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식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B는 인간 행동, behavior, P는 각 개체, 인간 개체고요. E는 environment, 인간관계를 뜻하고 F는 function이죠. 함수 관계를 뜻한다. 자, 레빈의 관계식에서 F를 설명한 것이 뭐냐? 함수를 뜻한다는 거. E는 뭐냐? 인간관계. 이렇게 각 문자가 나타내는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출제됩니다. B는 FP, 레빈의 인간 행동과 인간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식이다. 인간 행동은 환경 조건과 인간 개인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리더십의 권한을 짝짓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은 합법적 권한이고 강압적 권한이고 보상적 권한이다. 하지만 전문성의 권한, 이런 건 아닙니다. 합법적, 강압적, 보상적 권한이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리더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이 바로 전문성 권한입니다. 전문성의 권한은 자기 자신이 부여한 권한이고 하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권한은 위임해준 거죠. 위임적 권한, 위임된 권한이 바로 하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권한이다. 그리고 프렌치 앤 레이번이 제시한 리더의 권력 원천, 즉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의 유형은 합법적,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거적 세력입니다. 앞에 거 다 나왔죠? 합법적, 강압적, 보상적 권한이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한 권한, 리더 자기 자신이 부여한 권한, 전문성 권한, 거기에 더해서 중거적 세력까지 더한 게 프렌치 레이븐이 제시한 리더의 권력 원천에 대한 내용이고, 이러한 리더십 L은 펑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L과 F1, S의 함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와 추종자, 그리고 S는 상황 요인, situational variables, 상황 요인에 의한 함수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리더 followers, situational variables, 리더 추종자, 상황 요인에 의한 함수 관계, 리더십입니다. 자, 여기서 L이 리더지 listening 아니에요. 청취 아니고, F는 멤버, follower고, S는 상황 요인이다. 이것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리더십의 이런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1차적인 요소는 리더 자신과 상황적 변수와 추종적 집단이 되겠고, 조직의 규모는 아닙니다. 조직의 규모가 리더십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1차적 요소다 하면 X. 자,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은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권위형은 전제정치, 좀 독재와 비슷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형, 전제형은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오로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유형이 권위형, 전제형 리더십이고, 민주형은 집단의 토론 회의 등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민주형, 그리고 자유방임형 리더는 집단에 대해 전혀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휘하지 않고 명목상의 리더로 자리만 지키는 유형으로, 지도자가 집단 구성원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는 유형이 자유방임형이에요. 따라서 자유방임형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그림이죠. 각각의 구성원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 속에 그냥 일개 직원으로서의 명목상 리더가 존재하는 이런 그림은 자유방임형이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이 헤드십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헤드십이라는 것은 권력형 헤드십, 임명된 헤드십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선출된 리더십, 민주주의적인 리더십,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헤드십은 임명된 헤드십이고요. 리더는 선출된 리더다. 권한 부여는 위에서 위임한 게 헤드십, 밑으로부터의 동의가 있어서 권한이 부여된 게 리더십이다. 권한 근거는 뭐 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우두머리야, 권력을 장악하는 거야, 헤드십이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리더 자리에 올랐다,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권한 귀속은 공식화된 규정에 의한 게 헤드십, 집단 목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게 리더십이고, 책임 귀속은 상사가 모두 지는 게 헤드십, 상사와 부하가 함께 지는 게 리더십이고요. 지위 형태, 권위주의적 헤드십, 민주주의적 리더십,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헤드십이 지배적이라면 개인적인 영향이 큰 게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하와의 사회적인 간격, 즉 거리감이 헤드십은 넓겠죠. 그리고 거리감이 좁은 게 리더십이겠죠. 이렇게 헤드십, 리더십 한 번만 들어보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리더십 중에 조언과 설명, 보상 조건 등의 제시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리더십은 바로 설득이죠. 강요나 모범이나 제언이 아니라 설득이 조언, 설명, 보상 조건 등의 제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리더십의 방법입니다. 자, 피로라는 것은 신체의 변화나 스스로 느끼는 권태감, 작업 능률의 저하 등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피로의 직접 원인은 작업 환경, 작업 속도, 작업 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적성이 직접 원인은 아니다. 피로를 급성피로, 정신피로, 만성피로로 나눴을 때 급성피로라는 것은 보통의 휴식으로 회복이 되는 피로가 급성피로고요. 정신피로는 정신적 긴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추신경계의 피로로 사고활동과 정서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신피로, 만성피로는 말 그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돼서 나타나는 피로죠. 자, 이러한 피로는 동작 분석이나 연속 반응 시간 등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심리학적 측정이라고 합니다.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 중 동작 분석, 연속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은 심리학적 측정 방법이다. 자, 급성 피로는 보통의 휴식으로 회복되는 피로지 보통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급성 피로다 하면 X예요. 요 정도 문제로 나온다. 이러한 피로를 방지하는 대책으로는 먼저 질병에 의해서 피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요건 유해한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질병 노출을 억제하는 것이 피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작업 부하를 작게 하고 정적 동작은 피하고 작업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근로시간과 휴식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게 일반적인 피로 방지 대책이 될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작업 부하를 작게 해야지 작업 부하를 크게 한다 하면 X겠죠. 쉬운 문제. 자, 다시 한번 인지과정 착오의 요인, 정서 불안정, 감각 차단 현상, 생리적, 심리적 능력의 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량 저장 능력 한계였죠. 정보 부족 아니다. 정보 부족은 판단 과정 착오입니다. 자, 학습이라는 것을 자극에 의한 반응 혹은 학습이란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인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시간, 강도, 일관성,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 손흥민 아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인데요.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보는 이론이고요. 손다이크도 아버지처럼 지독한 연습벌레였죠.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 실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효과의 법칙은 학습의 과정과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자극과 반응 간의 결합이 한층 더 강화돼서 학습이 견고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불만스러운 경우에는 결합이 약해진다는 법칙이 효과의 법칙이고요. 준비성의 법칙은 학습하는 태도나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결합이 용이하다는 게 준비성의 법칙. 그리고 연습 실행의 법칙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빈번히 되풀이되는 경우 그 결합이 강화된다는 법칙이 연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이 세 가지 학습 법칙이다. 손다이크는 효준이와 연습합니다. 효준이,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 실행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 일관성의 법칙은 없어요. 효과, 준비, 연습 법칙,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물론 이 손다이크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착시현상을 요 그림을 주고 어떤 착시현상이냐, 착시현상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해놓은 거 뒤집어 놓은 게 요 선분이 더 길어 보이죠? 뮬러 라이어의 착시고요. 이렇게 중간에 점을 중심으로 사선을 쭉 그어놓고 평행한 두 직선을 긋게 되면 두 직선이 중간에서 배가 부른 형태, 뿔룩 튀어나온 형태로 나오는 게 배부른 헤링, 헤링의 착시고요. 평행한 호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직선을 본 경우에 가운데 선이 주변의 호에 따라 이렇게 굽어 보이는 현상, 이게 코흘러의 윤곽착오입니다. 코흘러의 윤곽착오. 그 다음에 헬름홀즈, 헬홀츠의 착시는 요 왼쪽 그림은 가로보다는 세로가 길어 보이고 오른쪽 그림은 가로로 더 길어 보이죠. 요게 헬름홀츠의 착시. 호겐도프 착시는 수직으로 세워놓은 요 직선을 사선으로 관통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아래쪽 선과 이어지는 거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위쪽 선분과 이어지는 걸로 보이죠. 요게 호겐도프 착시입니다. 자, 화살표 물려라이어. 헤링은 배부른 헤링, 코흘러는 이렇게 평행한 호, 윤곽차고 코흘러. 헬름홀츠 정사각형 두 개, 선 그어놓은 거. 호겐도프는 수직인 두 선을 사선으로 연결했을 때 높이 차이 나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